아침에 눈을 뜨면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면 묘한 감정이 스며듭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면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행복감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칼 융은 오래전에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결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감정은 내면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그 편지를 읽지 않으면 평생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매일 아침 다른 몸으로 같은 얼굴들을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와 자리에 앉아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생기고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고 손가락이 얽히는 모습,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칼 융의 진정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움직임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울 때도 우리는 침묵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꾸중을 듣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과장된 것으로 여겨지고 슬픔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문을 닫고 잠깁니다. 자물쇠를 너무 잘 잠가서 나중에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목소리는 정말 멈출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듣지 않기로 선택할 뿐입니다. 융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작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바로 아래에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때로는 고통의 원천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다가옵니다. 각각의 메시지는 어딘가에서 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유도 모른 채 속이 메스꺼워질까? 왜 특정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답답함을 느낄까? 왜 특정 방에 들어서자마자 불안해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의식이 빛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융이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2층짜리 집이 아닙니다. 지하실, 다락방, 뒷방, 그리고 문이 닫힌 복도가 있는 오래된 저택과 같습니다. 그 저택의 구석구석에는 기억, 그리움,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은 그 방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지만 문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감정은 우리 자신과 나누는 가장 오래된 대화입니다. 언어가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도 우리는 우는 법, 웃는 법, 두려워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언어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침묵시킨다고 해서 대화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음량이 작아질 뿐입니다. 내면에서는 소리가 더 커지고 외부에서는 음악 소리를 더 크게 틀어댑니다. 일은 더 많아지고 전화 통화는 더 길어지고 약속은 더 자주 생기고 행사는 쌓여갑니다.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의 거실에 앉아 있다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들으며 숨 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이 가리키는 당신 내면의 일부도 함께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거창한 결정이 아니라 사소한 감정의 억압을 통해서입니다. 억눌린 슬픔, 억압된 분노, 무시된 기쁨 하나하나가 우리 안의 일부를 앗아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실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봅니다. 낯선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얼굴은 분명 당신의 얼굴입니다. 다만 당신은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며 지나갈 거야 또는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무해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리는 벽입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마다 벽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벽에 귀를 대야 할 때가 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칼 융은
어떤 감정도 영혼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 어느 것도 헛되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은 몇 분 동안 지속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 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 감정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 경고, 혹은 상기시키는 메시지 말입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목소리는 삐쳐서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낯선 모습으로 변했다가 어느 날 다시 돌아옵니다.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길은 내면에 침묵하는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칼 융은 자신의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단어를 하나 말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게임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반응했습니다. 바다라고 하면 파란색이라고 했고 책이라고 하면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규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단어가 나오면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대답은 길어졌고 숨이 뜸을 듯했습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거의 의미 없는 단어가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칼 융은 그 순간들을 세어보았습니다. 손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기다림과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묶여 잊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풀리지 않은 매듭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매듭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수년 동안 조용히 쌓여온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해한 말을 건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말에 아무런 이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종이 울린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내면에서 진동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은 그 순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침묵이 흐르고 방을 나섭니다. 눈에는 눈물이 차오릅니다. 왜일까요? 오늘 대답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누군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삶에서 어떤 말들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를 아프게 했을까요? 어떤 눈빛이 순식간에 우리를 오싹하게 했을까요? 어떤 말투가 우리를 곧바로 방어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처는 어떤 주소를 가리킵니다. 어린 시절의 식탁, 학교에서 들었던 농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무심코 내뱉은 말. 그런 순간들은 일어날 때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씨앗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씨앗은 자랍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 또한 자라고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은 시간 속에서 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온 모든 시기에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에 휩싸였던 14살의 어린 시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첫 시련의 아픔을 겪었던 그 시절의 내 모습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같은 날, 같은 몸, 같은 시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끄러워하고 어떤 이는 분노하며 또 어떤 이는 몇 년 전의 답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근하고 요리하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전에 내가 미처 끝내지 못한 대화의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과거의 문제를 건드려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예전의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과거의 말이 지금의 목소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모르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문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울게 하는 것은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오늘 일어난 사건은 그저 문일 뿐입니다. 그 문 뒤에 있는 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울고 있는 이유입니다. 작은 기억 하나가 때로는 거대한 창고로 통하는 문을 열어 젖히기도 합니다. 수년간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왔던 모든 감정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화의 한 장면, 노래 한 소절,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미소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강렬한 반응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강렬한 반응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상처가 있다는 뜻이고 누군가 내 어딘가를 건드렸다는 뜻이며 그곳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앉아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와 함께 그 상처가 벌어졌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런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잊히고 싶고 다시는 기억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는 상처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피를 흘립니다. 우리는 다른 얼굴을 한 채 같은 상황을 삶으로 불러들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고 같은 유형의 상사와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장면은 바뀌고 배우도 바뀌지만 대본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안에 미성숙한 부분이 그 대본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게임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깊이 흔드는 작은 일이 오히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자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자아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 부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느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뀝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아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장면, 어떤 얼굴, 어떤 목소리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이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시할 때마다 다음에 마주쳤을 때는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감정에는 숨겨진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소음으로 착각하고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빨리 지나가고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여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치솟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 숨깁니다. 그 분노는 우리가 싫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경계가 넘어졌고 우리의 가치가 유린당했으며 우리의 욕구가 무시당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분노를 숨기고 미소 지을 때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석탄처럼 우리 안에 숨어 기다립니다. 슬픔 또한 또 다른 메신저입니다. 슬픔은 상실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상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 어린 시절, 말하지 못한 사랑에 결코 열리지 않은 문. 슬픔은 우리가 울 때 그 문을 보여주려 합니다. 눈물을 즉시 닦아버리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질투는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감정입니다. 질투심을 느낄 때면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의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 행동을 원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질투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일깨워주는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더 조용히 작용합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화제를 돌립니다. 우리 안에서 모순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과 그 순간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 모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순은 계속해서 우리를 안에서 갈라놓습니다. 두려움은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메신저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칼 융은 두려움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걱정하고 꿈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꿈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살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결국 사랑 또한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안의 메신저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를 쫓아낸다고 해서 소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메신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빛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 어둠을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떤 곳을 밝히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등불에서 도망친다면 밝혀져야 할 곳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몸의 어느 부위에 머무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나요?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드나요? 목이 메이시나요? 감정은 몸 안에 존재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마음에 말을 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에 말을 겁니다. 몸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메시지의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진정으로 시간을 할애한 게 언제였나요? 이는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가족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대로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분노는 선을 긋고, 슬픔은 무언가와 이별하게 만들고, 질투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수치심은 조화를 추구하게 하고, 두려움은 방어벽을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우리를 진정한 자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도피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아무리 바깥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내면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도망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은 모두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와닿았다면 또는 이 영상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은 사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불공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반박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난 그 사람을 알아. 정말 그런 사람이야. 융은 수년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아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오만한지 융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자가 묘사한 특징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 안에 환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깥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의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고 일부는 우리 내면에서 나와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바깥의 사람은 마치 커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우리 자신의 필름을 투영합니다. 당신의 삶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당신을 짜증나게 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을 숨막히게 합니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그 대답은 종종 두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품지 못하는 분노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당신이 억누르는 편안함을 보여주며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당신이 부정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점의 크기는 우리가 숨기려 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종종 일종의 인정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인정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매료되었을 때 느끼는 그 황홀한 감정, 우리는 그 사람을 한 번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특별했고 모든 말에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그 찬란함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보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 뛰어난 재능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가치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그들 곁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앞에 진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결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우리의 이상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실망감은 엄청납니다. 산산조각 난 꿈은 우리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처음의 매혹은 종종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고 낭만적인 감정이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꿈이나 단점으로 상대방을 짓누르지 않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 사랑은 성숙해집니다. 덧없는 매혹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투영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융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강렬한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거나 미워할 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폭력적인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그런 반응을 받을 만한 걸까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잉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나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런 특성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내가 스스로 이런 특성을 갖지 못하도록 막았던 걸까? 답은 찾아옵니다. 때로는 즉시, 때로는 며칠 후에 답을 찾았을 때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상대방에게 씌웠던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깥 세상도 평온해집니다. 싸움은 대개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화해할 때 우리가 바깥 사람들에게 붙였던 꼬리표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은 훨씬 더 다채로운 곳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그 상실감은 너무나 커서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맡겼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었다는 사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일부를 되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돌볼 때 우리는 외부에서 찾던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를 잃고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되찾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은 당신의 어떤 부분을 그 사람에게 맡겼을까? 그 답을 찾게 된다면 상실감의 크기는 변하지 않더라도 그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칼 융은 수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속으로 스며들어 수면을 방해하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어느 날 갑자기 어깨 사이에서 뭉쳐 고개를 돌릴 수 없게 됩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긴장을 풀지만 일주일 후에도 그 뭉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은 수면 패턴을 방해합니다. 침대에 누워도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피곤하고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식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간식을 먹게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융은 인간이 마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으로 말입니다. 위쪽은 눈에 보이고 외부에 집중하며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아래쪽은 침묵하며 모든 것을 축적하고 아무것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쪽으로 살아가려 애씁니다.
하지만 아래쪽은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꿈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수록 더욱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상징, 낯선 장면,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들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어 라고 말하며 깨어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코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의 언어는 다르고 일상의 논리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이 울음을 터뜨릴 것을, 화를 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전혀 상관없는 일로 다툼이 벌어져 있습니다.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았고 말투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폭발합니다. 상대방은 깜짝 놀라며 굳이 그렇게 큰 일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문제를 키운 건 상대방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융은 환자들의 관계를 관찰하면서 종종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논의되는 주제가 진짜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다른 무언가가 그 이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모든 단어는 빚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빚에 서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빚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때로는 가슴을, 때로는 배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벌어진 침묵의 거리를 강타합니다. 융은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을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년간 분노를 억눌러 온 사람이 갑자기 턱에 통증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슬픔을 억눌러 온 사람이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몸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해도 몸은 잊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침묵하면 다른 하나가 말합니다. 한쪽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다른 쪽에 상처를 남깁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둘로 나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버려졌던 모든 조각은 언젠가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문을 닫으면 창문으로 들어오고 창문을 닫으면 굴뚝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든 들어올 방법을 찾아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손님을 환영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것은 항상 원치 않는 손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감정들은 앉을 자리, 마실 물 한 잔, 그리고 이야기할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때 초대받지 않은 방문은 멈춥니다. 모든 방문은 대화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날 저녁 잠시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루 동안 느꼈던 불쾌한 감정을 쫓아내거나 판단하거나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꿈을 노트에 적고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진정됩니다. 이제야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들어준 감정은 이전의 강렬함을 잃고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내면의 목소리가 마침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세요. 어깨는 어디에 있나요? 턱은 긴장되어 있나요? 숨은 가슴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어쩌면 당신의 몸은 오랫동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호흡을 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이 모든 감정들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왜 그토록 큰 고통을 주면서도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까요? 왜 그냥 침묵하지 않는 걸까요? 칼 융에 따르면 영혼은 자기 완성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하거나 억압되었거나 미완성된 것은 무엇이든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감정은 바로 이러한 흐름의 매개체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가시화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사실은 메신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분노는 당신의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오랫동안 침묵해온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분노는 사실 이제 말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무엇이 소중한지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슬퍼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질투는 내면에 잠들어 있는 욕망을 일깨워줍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기쁨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 존재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들을 침묵시킬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의 일부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어조가 바뀔 뿐입니다. 더 이상 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목적지를 향해 애쓰는 지친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우리에게 속상해하지만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는 친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조각난 느낌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마치 하루 종일 싸움을 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수년 전에 침묵했던 우리 안의 아이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삶의 흐름 또한 바뀝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논쟁에서 즉시 폭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왜 우리를 그토록 깊이 건드리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합니다. 해답을 찾았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탓합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을 타인에게 투영하지도 억누르지도 마세요. 감정을 지식으로 승화시키세요. 융에 따르면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모든 감정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로 돌아갈 때 당신은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멀리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업, 관계, 돈, 명성, 성공을 쫓습니다. 항상 바깥 세상을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칩니다. 어느 날 밤, 낯선 도시에서든 우리 침대에서든 갑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워줄 것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전의 자신과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바로 그 재회의 초대입니다. 모든 감정은 부드럽게 두드려지는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을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도 천천히 그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포옹이 이어집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소원함이 끝납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왜 진작 도망치지 않았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남은 인생을 감정과 싸우며 보낼 건가요? 아니면 감정을 길잡이 삼아 받아들일 건가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내면으로 향할 때 치유됩니다. 내면의 복잡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의 모든 부분과 화해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책,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안내자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감정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채널에서는 칼 융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더 많은 칼 융의 가르침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번 영상은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